사람들은 흔히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을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숟가락을 놓자마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산책을 하거나 다시 일을 시작하며 이것이야말로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극히 옳다고 여겨지는 습관이 소리 없이 우리의 뇌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현기증을 느끼고 피로하며 심지어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까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단순히 위장 때문만도, 무정한 세월의 압박 때문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뇌가 생존의 기반이 되는 영양분을 빼앗겼다며 절규하는 가장 절망적인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은구엔 황민입니다. 30년 넘게 신경과 과장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 생활 동안 저는 현대의학의 틀 안에 정의된 수많은 질병들을 마주했으며 정밀한 기기와 데이터를 통해 인체의 신비를 분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 의사들이 전례 없는 과학적 무기를 손에 쥐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쩐 아주머니를 만나고 한국 서울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저는 어떤 가장 깊은 진리는 복잡한 분자식이나 스캔 이미지 속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단순하며 심지어 우리가 경멸하기까지 했던 신체의 본능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도 아니고 흔한 과학 교양 글이나 건강 지침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저 한 명의 의사가 수많은 사례를 목격하고 의심, 저항, 고뇌, 그리고 탐색의 길을 직접 걸어본 후 결국 신체의 지혜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한 의사의 길고 긴 내면의 독백입니다.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쩐 아주머니라는 수척한 얼굴의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거의 고집스러울 정도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죠. 딸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시의 크고 작은 병원들,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등을 전전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항상 뚜렷한 기질적 병변 없음이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결론이기도 한데 문제의 근원이 유령처럼 모호하고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은구엔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함께 약간의 쉰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어지럼증이 시작되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온 방이 빙빙 도는 것 같다고 하세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저혈당이나 뇌 혈액 공급 부족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혈당, 혈지질, 혈압 모두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쩐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한평생이 마치 거친 손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은퇴한 방직 공장 여직원이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근면이라는 두 글자를 금과옥조처럼 여겨 마치 휴식 자체가 죄악인 양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식사 후에는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 무엇을 하냐고요? 아주머니는 이상한 질문을 들은 듯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마당에 나가서 걷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몸이 찌뿌둥해서 못 견디겠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밥 먹고 100걸음 걸으면 99세까지 산다고요. 저는 그런 할머니들처럼 먹고 바로 눕는 게으름뱅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근면하고 자기 절제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칭송하는 미덕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아주머니에게 뇌혈류 역학 검사와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더 상세히 받아보도록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졌거나 압력 수용체의 반응이 둔해졌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저를 다시금 공영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의 경계선에 있었고 식사 후 배멀미 같다는 아주머니의 고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뇌 미세혈액 순환 개선제를 처방하고 영양 균형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그들은 다시 제 진료실에 나타났는데 얼굴의 그림자는 지난번보다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응우엔 의사 선생님,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는 이제 밥조차 많이 드시지 못해요. 먹고 나면 어지러울까봐 두려워하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심지어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제 머릿속 방대한 의학 지식 체계에 처음으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고 모든 이론이 설명해 줄 수 없다면 대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 진단 논리가 틀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던진 것일까? 쩐 아주머니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말은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제 생각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특정 장기의 쇠퇴가 아니라 뿌리 깊게 박힌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습관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떨쳐버릴 수 없는 혼란이 저로 하여금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상식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대한 생리학 문헌 속에 파묻혀 가장 기본적인 인체 작동 원리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이 간과했던 진실 하나가 어두운 밤의 번개처럼 제 사고방식을 꿰뚫었습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약 2%만을 차지하는 기관이지만 인체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안정 상태에서 우리 뇌는 신체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뇌는 마치 한 국가의 수도와 같아서 가장 우선적이고 안정적이며 충분한 자원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공급은 우리 몸속의 정밀하고 경외로운 혈액순환 시스템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은 즉시 전혀 다른 작동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이를 소화우선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음식물의 영양분을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혈액이 위장관으로 집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자원이 제한된 국가와 같아서 특정 지역, 소화 시스템업에서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수도 뇌기의 자원 공급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신체에게 이 시스템의 조절 능력은 지극히 강력합니다. 마치 국고가 풍족한 국가가 지방에 대규모 사업이 있어도 수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탄력이 좋고 심장 기능이 강하며 신경 조절이 민감하면 몸은 신속하게 보상작용을 하여 뇌 혈류량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의 유연성과 예비 능력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은 점차 경화되고 심장의 펌프 효율은 예전만 못하며 혈압과 혈류 분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역시 둔감해집니다. 이때부터 신체 내부에서는 소리 없는 자원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음식물이 위로 들어와 소화 시스템이 지원 요청 신호를 보내면 노화된 조절센터, 심혈관 및 신경 시스템도 없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소화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신체의 본능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에너지 흡수는 생존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뇌로 향하는 혈액은 피할 수 없이 일부 삭감됩니다. 신체 자체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생존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배를 했을 뿐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처럼 이미 빠듯한 순간에 신체의 세 번째이자 극도로 자원 소모적인 임무, 즉 서서 활동하는 것을 강제로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쩐 아주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소화를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행동이야말로 낙타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이며 뇌의 예산 적자를 직접적으로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점을 깨달았을 때 저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역설인가요? 사회와 문화, 심지어 일부 건강 상식에 의해 극도로 장려되던 행동, 즉 식사 후 부지런히 일어나 걷고 움직이며 눕지 않는 것이 알고 보니 시스템적인 오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식사 후 사람이 곧바로 서거나 걸을 때 신체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혼란스러운 전쟁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첫째, 물리 법칙의 무정한 원리, 바로 중력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심장은 중력을 극복하고 신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뇌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심장에 더 높은 요구를 합니다. 물을 1층에서 5층으로 보내는 것이 같은 층에서 이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생리학적 우선순위 원칙, 즉 소화 시스템의 패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식사 후 막대한 양의 혈액이 이미 위장관으로 징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라는 펌프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총 혈액량이 이미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더 적은 물로 더 어려운 위로의 운송 임무를 완수해야 하니 그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모의 중첩 효과, 즉 운동의 추가 지출입니다. 걷거나 어떤 형태의 신체 활동이든 근육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근육 운동 역시 막대한 양의 산소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이들 역시 한몫 거들며 이미 긴장된 혈액 공급에서 또다시 일부를 빼앗아갑니다. 결국 세 가지 요소가 한데 겹쳐지면서 뇌를 향한 완벽한 폭풍을 형성합니다. 중력은 혈액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소화 시스템은 복부에 혈액을 비축하며 사지 근육은 다시 혈액을 소모합니다. 이렇게 삼연촉에 놓인 우리 존귀한 뇌, 즉 신체의 총사령부는 자원 공급이 최저점으로 삭감됩니다. 어지럼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뇌가 극심한 허열과 저산소 상태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뿐입니다. 마치 한 국가의 수도의 자원 고갈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정전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전체 시스템이 오랫동안 비효율적이고 결핍되며 붕괴 직전의 운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후에 매번 어지럼증은 뇌세포에 대한 미세한 손상입니다. 이러한 손상이 쌓이고 쌓이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특정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생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오랫동안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간곡한 가르침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홍보 책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사 후 나태함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문화적,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법칙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근면을 칭송했지만 어쩌면 그로 인해 우리 뇌를 벌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전례 없는 불안감, 심지어 직업적인 수치심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쩐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망설임과 불확실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쩐 아주머니, 작은 시도를 하나 해보시겠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설거지도 하지 마시고 산책도 가지 마시고요. 그냥 침대나 소파에 바로 가서 편안하게 누우세요. 잠들 필요는 없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20분간 쉬는 겁니다. 해보실 수 있겠어요? 전화 너머에는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눕는다고요? 은구엔 의사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밥 먹고 바로 눕는 건 돼지나 하는 짓인데 이게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아주머니의 의문은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라면 했을 의문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주머니, 이걸 제가 처방해 드리는 새로운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약의 이름은 편안히 눕기입니다. 꼭 시간 맞춰 복용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매번 20분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통화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제안이 쩐 아주머니의 평생 습관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과거 인식까지도 뒤흔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생리학적 논리는 너무나 명확했기에 저는 그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정확히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은구엔 의사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어색해하면서 자신이 게으름뱅이가 된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흘째부터는 식사 후에 단 한 번도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점심에는 밥도 한 그릇 더 드셨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저는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침내 신체의 작동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이 식사 후 편안하게 눕는 순간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뇌와 심장, 이 두 생명의 중추가 거의 같은 수평면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심장이 더 이상 중력에 힘들게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좌심실에서 혈액을 펌프질하여 뇌로 보내는 것이 거의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마치 수도관을 평평한 바닥에 놓았을 때 물이 쉽게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 휴식이 아니라 체내 우성원 재분배의 시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는 몸이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에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없으며 걷기 위한 추가 에너지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와 혈액을 다투던 두 큰 손, 즉 중력과 운동이 일시적으로 경기장 밖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래 소화 시스템으로 흐르던 혈액은 계속해서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근육 시스템에서 절약된 혈액은 귀중한 보상처럼 뇌로 다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뇌는 더 이상 희생되거나 배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는 마침내 긴장된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식과 소화 모드인보다 균형 잡힌 부교감 신경 주도 모드로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자원 쟁탈전에서 벗어나 신체 내부 시스템 전체가 조화롭고 질서 있는 안정적인 운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식사 후 20분간 편안히 눕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신체의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뇌에 돌려주어 뇌가 식후 혈당, 혈압, 혈류의 재조정 및 안정화를 완수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것입니다. 전 아주머니의 사례는 마치 열쇠처럼 제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만성피로, 원인 불명의 두통, 집중력 저하와 같이 우리가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기능성, 증상들의 근원이 특정 장기의 병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행하는 다양한 잘못된 자세와 습관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식사 후 편안히 눕는 것이 비상 상황에서의 자원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전체 신체 시스템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몇 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방문학자로 일했을 때의 한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신기한 문화적 관찰에 불과했던 그 경험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깊은 생리학적 지혜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수면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의학 교육에서 수면 자세에 대한 조언은 주로 척추 보호에 중점을 두어 옆으로 눕거나 똑바로 눕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한국인 재활의학과 동료 의사, 자세 교정에 전념하는 김 교수님은 제게 좀 더 정교한 세부 사항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중장년층이 밤에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지 않은 것이 단순히 심폐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시 그들의 흉곽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오랫동안 웅크리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흉곽이 짓눌린 다친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심장의 이완 기능, 특히 우심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심방은 전신 정맥 혈액이 돌아오는 종착역입니다. 만약 우심방이 짓눌리면 혈액의 역류가 방해받게 되는데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됩니다. 첫째, 심장이 매번 내보낼 수 있는 혈액량, 박출량이 감소하고, 둘째,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혈액이 정맥 시스템에 정체되어 심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추천한 해결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 얇게 말아 올린 수건을 등 경합골 사이에 받치거나 똑바로 누웠을 때 두 팔을 살짝 벌려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여 마치 무언가를 맞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흉곽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갈비뼈와 흉골이 원래의 편안한 위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을 위해 더 최적화된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흉곽의 부피가 열리면 우심방의 역류 저항이 줄어들고 정맥 혈액이 더 원활하게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충분해지면 나가는 물의 양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향하든 전신으로 향하든 혈액 공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향상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동양의 비법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생체역학과 유체역학입니다. 순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비싼 약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펌프와 파이프에 최적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앉은 자세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수없이 언급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간과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앉은 자세가 경추와 요추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뇌 혈액 공급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한 가지 현상을 눈치챘습니다. 사무실의 직장인이든 지하철의 노인이든 그들 모두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거의 본능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저를 확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척추 모형을 꺼내 경추 부분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 의사님,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려고 습관적으로 머리를 앞으로 내밀 때 우리는 이것을 거북목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목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거북목 자세일 때 전체 경추의 생리적 곡선이 변하며 심지어 역시자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경추 사이를 지나는 추골동맥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추골동맥은 뇌의 후방 부위, 뇌간, 손해, 후두엽 포함, 혈류를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며 뇌간은 우리 몸 자율신경계의 총사령부로서 심장 박동, 호흡, 혈압 등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이 핵심적인 생명선이 장기적으로 압박받으면 뇌간의 혈액 공급이 영향을 받고 이는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신체의 혈압 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앉거나 쭈그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체의 본능적인 반응이 둔해지고 부정확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전 아주머니가 식사 후에 뇌 혈액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보상 메커니즘을 신속히 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심한 어지럼증으로 이어진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잘못된 앉은 자세는 단순히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이고 체계적으로 뇌와 몸 사이의 신호 전달 경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휘체계가 마비된 군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식사 후 항상 극도로 피로하고 머리가 혼미한 상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자신도 모르는 잘못된 앉은 자세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찰과 생각은 결국 제가 한국 동료들로부터 배운 더욱 핵심적인 원칙, 즉 휴식은 완전히 멈추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휴식의 철학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가장 쉽게 오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휴식과 일을 완전히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일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긴장을 푸는 이분법을 신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운영 방식은 제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사무실 건물에서 저는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점심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산책을 가거나 바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회사에 마련된 휴게실로 가서 조용히 엎드려 잠시 쉬거나 눈가리개를 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정적은 그들의 평소 빨리빨리라는 급박한 리듬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이것이 깊이 숙고된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짧은 20분, 충전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오전의 소모와 점심 식사로 인한 소화 부담을 겪은 후 오후의 업무 상태로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재부팅 과정이었습니다. 20분이 끝나면 혈액 공급이 다시 균형을 찾고 뇌는 에너지로 충만해지며 온몸은 최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사고를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심지어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더라도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는 저에게 한 가지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했습니다. 뇌는 당신의 짧은 휴식 때문에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할 때 억지로 사용하면 쇠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지력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리적 법칙은 의지력으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식사 후 억지로 운동하고 일하는 것은 마치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은 휴대폰으로 고사양 3D 게임을 구동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결과는 끊김, 먹통 현상만 발생할 뿐 아니라 배터리 노화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분간의 편안히 눕는 자세는 휴대폰에 충전기를 꽂아 안전한 배터리 잔량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당신은 그것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는 대중의 인식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오해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사람들을 올가매어 건강을 추구하는 길에서 오히려 건강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야 할 첫 번째 관념은 바로 밥 먹고 누우면 살찐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후 휴식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철저한 오류입니다. 인체의 지방 저장은 극도로 복잡한 내분비 조절 과정이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당신의 몸이 식사 후 긴장되고 스트레스 반응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억지로 운동하거나 곧바로 긴장된 업무에 몰두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코르티솔은 오히려 몸이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특히 복부 지방 형태로 저장하도록 촉진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온하고 이완된 상태, 예를 들어 식사 후 편안히 눕는 것, 아예 있으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몸은 휴식과 소화 모드에 들어가며 인슐린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의 이용과 저장이 훨씬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을 살찌게 하는 것은 그 20분의 평온함이 아니라 평온함에 저항하기 위해 발생시킨 내면의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소화를 돕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적당한 운동이 장 운동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시점과 강도입니다. 식사 후 위장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의 진동으로 휘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 효소 분비와 영양분 흡수를 뒷받침할 충분한 혈액 공급입니다. 혈액이 이미 복부에 집중된 상황에서 걷기를 통해 근육의 혈액 수요를 늘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본말 전도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먼저 조용한 휴식을 통해 소화 시스템이 최적의 혈액 환경에서 핵심적인 작업을 완료하도록 한 후 약 20분에서 30분간 그 후에 완만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장 운동을 촉진하면서도 핵심 소화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두 가지 이점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해로운 것은 세 번째 오해인 더 부지런할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도덕적 판단, 근면은 좋고 게으름은 나쁘다을 생리적 법칙 위에 두는 것입니다. 전 아주머니는 이런 관념의 가장 전형적인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근면의 미덕을 실천하며 평생을 보냈지만 노년에 몸의 응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건강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가 차이에 있지 않고 몸의 리듬에 순응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면함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리듬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것은 건강이라는 풍성한 결실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의 만성적인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생체 시계에 순응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을 주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러한 때에 맞는 행동의 지혜는 맹목적인 근면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전 아주머니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전체 신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재고까지
저의 시야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개인의 건강 선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의 반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극도로 바쁨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효율성, 생산량, KPI, 이러한 차가운 단어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정의합니다. 휴식은 많은 경우에 게으름, 나태와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커피와 에너지 음료로 졸음을 쫓고 조각난 정보로 모든 빈틈을 채우며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멈추는 순간 빠르게 회전하는 세상에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쩐 아주머니처럼 식후 휴식을 일종의 타락으로 여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녀 한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반성 속에서 저의 한국 경험은 그 의미가 진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빠름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오피스 빌딩에서 불야성을 이루는 조명,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빨리빨리라는 말은 모두 이 나라의 놀라운 운영, 효율성과 경쟁 압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고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필연적으로 더 보편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세부적인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기묘한 균형의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추구하지만 우리보다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을 더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본 점심시간 휴식 문화는 그저 그 일부 작은 축소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또한 많은 기업의 건강 강연에서 자세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영양, 운동과 동일하게 중요한 수준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장려하여 사람들이 업무 중간에 장시간 앉아 있음으로 인한 신체의 경직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잘 디자인되고 인체공학적인 의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과 이 현상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 사회의 압력이 이토록 큰데 왜 그들은 건강관리에서는 이토록 섬세하고 앞선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 의사님, 어쩌면 우리는 철저한 파괴를 경험했기 때문에 재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가든 개인의 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몸을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으로 여깁니다. 무한정 소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회복 방법을 찾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 높은 휴식 없이는 지속 가능한 높은 효율성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짧고 겉보기에는 게으른 멈춤은 더 길고 강력한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 마지막 안개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막연한 경외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제 기적에 대한 감탄도, 그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추종도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사고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시적으로는 온 나라를 고속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미시적으로는 모든 움직이는 부품, 즉 모든 국민의 몸에 필요한 정비와 조정을 제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회의 건강이 의료기술의 발전 정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신체 법칙에 대한 존중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존중을 사무실의 의자, 점심 휴식 습관, 라디오에서 나오는 스트레칭 체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이고 뼈아픈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현묘한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결과에만 집중했습니다.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한 사람이 어떻게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이러한 관찰과 생각을 저의 임상진료에 접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처방전을 쓰고 보고서를 보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파악하며 사소해 보이지만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세와 리듬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식사 후 20분간 편안히 눕는 것이 게으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잠잘 때 흉곽을 어떻게 열고 앉아 있을 때 경추를 어떻게 바르게 유지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쩐 아주머니처럼 의심과 저항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눈에 보이는 노력만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수능에 대해서는 낯설음과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단순하고 본능적인 반응을 해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어떻게 기적처럼 사라지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단순한 시작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머리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저는 다시 쩐 아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제 진료실에 자원봉사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종종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자신들의 몸에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들을 나누었고, 얼굴에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 역시 그들에게서 제 의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의학의 발전이 더 효과적인 약물이나 더 정밀한 기기를 발명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더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현대 문명의 소란스러움 속에 가려진 몸에 관한 고대 지혜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탐색의 길은 길고 도전적이며 저의 과거의 많은 인식을 뒤엎었고 생명 자체에 대해 더 깊은 경외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관찰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꺼이 몸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 각자가 진정한 건강으로 향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평범한 신경과 의사가 30년의 의사 생활 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진실입니다. 그것은 그리 극적이지도 심지어는 다소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실 그대로입니다. 저의 이 마음의 여정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도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